비례돌풍의 주역,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금이 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선 이후에 첫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전북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45%를 넘겨서 민주당을 압도하는 성적을 냈는데요. 오늘 방문의 의미 그리고 이번 전북 총선 총평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총선에서 전북 유권자분들이 조국혁신당을 1위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새기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유권자분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경고를 내리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유능한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에게 힘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일단 저희가 총선 이후에 첫 번째 지역 방문으로 전북을 택했고 오늘 저희 그 당원들, 지지자분들 만나서 감사 인사하고 또 경청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남 그리고 광주,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으셨습니다. 좀 어떤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북, 광주, 전남 전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그 민주당 비례정당보다 더 위에 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유권자분들께서 조국혁신당이 선거기간 동안에 내세웠던 비전과 정책 가치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고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즉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있어서 또 새로운 지역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인데 지역 정치 관련 또 기대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 또 여론조사 전체 또 결론이 난 그런 선거 결과를 다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세대 지역에 있어서 골고루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호남 전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영남 지역에도 또 수도권에도 다 골고루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 안아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가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거 전에도 여론조사에 있긴 했지만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셨을까요? 이 정도까지 뜨겁게 또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할 때 일정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 저희의 목표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고 그 점에서 전국의 유권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보여왔던 각종 그 무능함, 무책임함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조국혁신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비례정당으로서 가능성 충분히 확인한 총선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다만 당대표, 대표님 개인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도 좀 많이 있거든요. 개인기란 것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이 조국 개인만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 후보들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주셨고 그리고 당직자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전국에서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창당이나 당 운영 각종 선거 관련 활동 관련해서 제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실제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당원들, 지지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없었으면 이러한 성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양대 정당처럼 그 지역구 의원들을 배출을 하고 당세를 지역 곳곳에 뿌리 깊게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도 있거든요. 실제 그 의문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저희가 지금 한 달 조금 넘어서 지금 선거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양대 거대 정당에 비하면 지역 조직이 매우 약합니다. 당원 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3당이 되고 12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여러 역할 또 앞으로 목표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지역 조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직 개편 사업을 들어갔고 전국적으로 아까 자원봉사자분들, 지지자분들까지 포괄을 해서 어떻게 전국 조직을 강화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연장에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2년 뒤에 그 정치 일정으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총선에서 여세를 몰아서 지방선거 돌풍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지금 먼저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2년 뒤보다는 바로 당장, 오늘, 그리고 당장은 곧 개원할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모든 것에 관심이고요. 국회에서 저희가 12사람이 성과를 내야 그 다음 또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사실 없는 상태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성과를 국회에서 내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지방선거에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은 좀 너무 나간 이야기겠죠. 대선 너무 멀고요. 저희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저부터 또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대선 문제는 아주 먼 얘기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신생 정당의 신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을 말하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좀 건방진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많은 공약들 내놓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 1호 공약은 무엇이고 입법화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역 균형 발전 1호 이렇게 명명은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핵심적 가치,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 얘기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사람과 돈이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 계속 이어졌던 지방분권 발전 정책이 최종적으로는 메가시티란 전략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메가시티 정책이 다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첫째는 메가시티 전략이라는 것을 부활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이게 지방분권을 하려면 또 균형 발전을 하려면 돈이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가 우리나라 총 예산 증가에 비해서는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 예산의 증가 속도 또 총 예산 증가의 양에 비례해서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많은 정당들이 얘기하고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을 실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조국혁신당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각종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정책도 저희가 추구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총 예산에 비례해서 확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도 상당한 관심 그렇죠. 사안인데요. 네네. 대표님께서 선거 기간에 오셔서 사법기관 이전을 거론하셨습니다. 그 일례로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 네, 그건 제가 저희 당의 공식적 공약은 아닙니다. 저 개인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왔고 저 책에도 제가 발간한 책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법기관 중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하지 않는 기관들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출입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각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주에 그 헌법재판소를 얘기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 김병로 대법관이 계신데 전주 출신으로 우리나라 법학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이시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해방 후에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보낼 것인가는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건 아까 감사원이건 대검찰청이건 등등을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는 저 개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정권 심판을 계속 거론을 하셨는데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주효했다는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네. 정권 심판 이후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행보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정권 심판이란 것이 선거 기간 동안의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율이 IMF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물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거는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한다는 측면 외에 현재 민생 경제가 매우 나쁜데 현재 국정 운영 능력이 저는 마이너스 100%라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 환율 문제, 수출 문제 해결할 능력이 도저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3년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로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는 그 표현이 이제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자유권 분야, 즉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언론의 자유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신장되었어요. 권위주의 정권 이후에 많이 자유권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 외에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거 문제, 의료 문제, 복지 문제, 보육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시민들이 개인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선진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상당 부분 받쳐주거든요. 그걸 저는 어려운 말로는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고 또 쉬운 말로는 저는 민생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생 선진국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과거에 지금 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느냐, 심지어 빨갱이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민생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 비슷하게 또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런 것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외에 보육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